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이 아니고요. 제 이제 채널을 쭉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재무제표 분석 또는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라든지 가치 평가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다수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과 철학, 뭐 원칙 등을 다소 좀 담아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뭐 아직 뭐 저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철학과 투자 원칙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각자 자기만의 철학을 이렇게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포트폴리오 구축과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뭐냐, 뭐 종목을 찾는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또 하나 리스크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주식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종목을 찾거나 기업을 분석하는 이런 내재 가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은 다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투자 방법이 늘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투자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외되지 않는 투자 방법을 이제 실행하려면 시장 전체를 파악하는 시야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별 기업의 모멘텀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상당히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 비중을 놓고 보면은 주도주가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 모멘텀 25%, 장기 투자 2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굳이 상관관계로 연결하여 뭐 분류를 해보면 주도주는 뭐 수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개별 기업의 모멘텀은 실적이 되고요. 장기 투자는 이제 뭐 내재 가치, 기업의 가치, 뭐 분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맞물려 있고 명확하게 분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용되어 뒤섞여 있는 게 시장이고요. 결국 밸류에이션이 저렴한지 뭐 그 가운데 수급이 들어오고 컨센서스 상향이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돼야 되고요. 결국엔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서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 실적, 뭐 이런 기업의 가치, 내재 가치가 다소 못 미치더라도 저는 쫓아갑니다. 올라타는 거죠. 장기 투자에 대한 제가 비중을 차지하는 포션에서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철저하게 따져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주도주에서 우량주를 선별하여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넘어오는 스타일인데요. 일단 먼저 이 수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어떤 기업의 실적, 매출, 뭐 이익, 순이익의 정보를 시장보다 먼저 알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 주식, 해당 기업의 주식을 먼저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간단하게 올릴 수 있겠죠? 뭐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수급을 먼저 예측할 수 있다면, 실적보다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고요. 돈의 길목에서 기다리는 뭐 그런 스타일의 투자 방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수급이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기업의 모멘텀보다는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인 거죠. 현실에서는 수급을 먼저 판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수급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주도주는 사실 매번 시장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요.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그런 센스라든지 그런 트렌드를 빨리 캐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장기 투자라든지 내재 가치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신 분들에게 왜 주도주 설명, 수급 설명을 이렇게 장하게 하는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주도주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에서 아웃퍼폼을 하기 위해서는 시총 1조 이상이 되는 기업 있잖아요. 규모 있는 기업들의 상승 추세에는 반드시 올라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금의 쏠림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뭐 장이 좋아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2020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요.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 주도주만 달리거나 주도주만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관들은
주도주 아니면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빨리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2차 전지 배터리 섹터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하반기부터 시작해서요.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주도주 종목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가 최고점 돌파를 하니 뭐니 뭐 최근 그런 얘기가 나왔어도 내 주식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따라서 성장주, 주도주 위주의 투자를 많이 선호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관심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바이오, 환경, 뭐 배터리가 되겠죠. 수소, 풍력 등이 되고요. 디지털,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저는 관심 있는 섹터를 갖고 있고 사실 그 섹터 위에 다른 업종은 잘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업의 이제 모멘텀 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주도주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업종에서 벗어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최근 주식시장으로 설명드리면 주도주는 배터리 관련 2차 전지가 될 수 있고요. 개별 기업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뭐 결국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뭐 항공주, 호텔주, 뭐 엔터주 뭐 이런 것이 뭐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실적이 개선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되어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모멘텀을 파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 바텀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개별 기업의 모멘텀의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에 이제 30%를 넘어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번 시장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뭐 지금 흐름이라든지 뭐 주도주라든지 실적 개선 모멘텀 기업을 이제 파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뭐 시장은 변하고 흐름이 뭐 매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실적 개선 모멘텀을 찾는 팁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좀 활용을 합니다. 보통 52주, 뭐 120일, 60일 뭐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요. 저는 좀 특이하게 6개월 개념이죠. 180일, 150일 뭐 약간 이 정도 개념에서의 신고가를 많이 파악을 하고요. 특히 이제 6개월 정도의 수준에서의 신고가를 특별히 이제 찾아가면서 이렇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개인적으로 52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신고가에 인접한, 즉, 종목들에는 이런 해당 뭐 유사 뭐 업종들이 많다면 주도주 섹션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컨센서스 신고가를 조정하거나 신고가가 이제 잡히거나 이런 종목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깊게 들여다보면서 카테고리별로 겹치는 종목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해외 시장의 ETF로 크로스 체크하시면 어느 정도 매번 주도되는 변화되는 주도주라든지 실적 개선 모멘텀의 기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와중에 시총 1조 규모의 기업들의 주도주가 있다. 그럼 관심을 더욱 가져야 되고요.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죠. 뭐 이런 주도주 없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관들은 아웃퍼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수급 분석을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수급이라는 것은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외국인 기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외국인은 수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사실 뭐 한 나라만 특정해서 지금 보기에도 어렵고요. 너무 이제 뭐 수급 상황, 돈의 흐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수급이라고 얘기하면 기관을 이제 보시면 제일 정확한데요. 돈이 어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이라고 하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사모펀드, 은행, 뭐 기타금, 연기금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 그 기관들별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든지 유출입, 현물, 선물, 차익거래 위주, 외국인들 차익거래 위주의 이제 파트너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수급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투자는 특별히 뭐 이렇게 의미를 많이 두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뭐 자금 회전율이 상당히 낮죠. 뭐 자금의 쏠림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다고 해서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논리가 약하다라는 거죠. 뭐 연기금은 장기 투자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은행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투신과 약정이 되어 있고요. 뭐 사실 보험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도 규모도 작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요. 결국 이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는 이 투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관은 그냥 투신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이 투신의 물량, 특히 이제 금액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금의 흐름,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신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금액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사모펀드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모펀드 갖는 것은 되게 단기 트레이닝 위주로 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주의해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관이 매수한다거나 투자한다고 해서 따라서 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 펀드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 운용력들에는 50% 정도는 언더퍼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도 뭐 실적이 이렇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기관들이 매수한다고 따라 사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뭐 지금 운용력들도 1년 내내 실적 다 까먹다가 한두 가지 종목으로 이렇게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들이 뭐 산다 그래서 반드시 뭐 주도주가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일단 중요한 것은 과매수하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 투신들이 과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 사고 많이 사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분들은 투신 같은 분들은 숫자만 보고 거래를 하지 않죠. 실적만 보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투신은 상품을 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상품이냐? 먼저 산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야기가 있는지, 뭐 선매수 후 개인들에게 다시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 접근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들이 산다고 그래서 주도주가 되기 쉽고 섹터, 업종, 성장률과 이렇게 내러티브가 이어지게 되죠. 1조 이상 기업들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에도 빠르게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되고요. 급격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 시장에서 충격을 받는 경우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또 이제 내재 가치가 있었죠. 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내재 가치, 이 장기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기업의 내재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투자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방식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재 가치로 기업의 가치로 수렴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곧 기회비용이 되고요. 기회비용을 감안한다면 결국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하는 주식시장에서는 꼭 그렇게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현실성 있게 말씀드리면 이 시장에서의 상대적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펄이든지 PSR, PBR, EV/EBITDA 등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멀티플을 얼마나 받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놓쳐서는 외로운 투자를 밖에 할 수 없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배 받는 멀티플 받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죠. 이제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를 분석하기 전에 이런 전제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알짜 기업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기업을 아무도 못 알아준다면 주가 상승은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얘기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뭐 흔히 하죠. 아무리 좋은 기업의 영업 구조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평가받는데 한계가 있다면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취향이 아니죠. 시장에서 매력적인 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나눠서 고밸류 주식을 살 거냐, 저평가 주식을 살 거냐. 저는 고밸류 주식을 선택합니다. 고밸류 주식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저평가 받는 주식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평가 종목을 골라서 내재 가치를 분석 후 장기 투자하는 방식은 뭐 의미가 있는데요. 상당히 현실과 좀 잘 맞지 않아요. 쉽게 좋은 종목이 저평가된 게 없습니다. 찾기 쉽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일단 수급으로 올려놓습니다. 수급으로 올려놓고 주도주로 주목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뭐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 이어지는 것이지 개인 투자자가 저평가된 종목이 찾아서 나서서 그 가치를 미리 선점해서 뭐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스타일의 투자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나 혼자서 좋아하는 종목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참여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두 종목 발견했다고 해도 주변에서 뜬구름 잡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릴 수 있고요. 생각보다 외롭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재 가치 투자에 이제 많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시총 5천억 원 뭐 규모의 기업들을 많이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이 내재 가치를 잘 발견하면 사실 1조, 2조까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5천억에서 1조 시총 기업들은 뭐 내재 가치 위주로 들여다보면 옥석을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천억 원 규모의 기업들은 경제적 해자를 잘 분석해야 돼요. 이 규모의 기업들은 벤더사들이 많고요. 대기업들은 사실 복수 벤더를 유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해자, 어떤 영업 구조와 뭐 경쟁력을 갖췄는지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제 주식 초보분이, 뭐 주린이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초보분들은 사실 1,000억 원 이하, 뭐 우리가 잡주라고도 얘기도 하는데요. 1,000억 원 이하 규모는 사실 되도록이면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내재 가치보다는 업종의 섹터, 섹터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받는 업종이 아니면 저는 손이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좋은 기업들은 대부분 고밸류죠. 대부분 고밸류고요. 싼 종목을 골라 투자한다는 명분으로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업종 섹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재 가치만을 분석해서 투자하진 않죠. 이 내재 가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등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파악해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빨리 찾아내느냐, 이게 관건이죠. 저는 기업의 가치를 계산할 때 DCF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림 방식을 간소화한 S림도 몇 번 사용해 봤는데 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요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재 가치 분석하실 때 저는 매출액 중과율과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카펙스, 신규 투자 부분, ROIC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먼저 매출액 중과율하고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별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왜 중요하냐? 꾸준히 증가한다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부분 섹터와 연결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관심받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 계속해서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결국에는 과거 5년 이상 기업의 성장성을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유의하셔야 될 것은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감소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종은, 섹터는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산업에 속한 해당 기업의 경쟁 우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못하더라도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카펙스 투자를 많이 보는데요. 특히 감가상각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펙스 투자는 모든 기업이 하죠. 하지만 이게 현 상황, 현 영업 실적을 유지하는 정도의 재투자 설비 수준의 감가상각 수준인지, 즉 감가상각을 상회하는 신규 설비 확대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카펙스 지출을 하더라도 설비 재투자 수준에서 하는 뭐 이런 감가상각 수준이라면 사실 실적 모멘텀이 한 단계 레벨업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죠. 감가상각을 상회하는 뭐 카펙스 투자 비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와중에도 FCF가 남는다면 매우 좋지만 뭐 급격하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FCF가 남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자주 이제 들여다보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매출액 레벨업 가능성이라든지 실적 개선 판단을 하기 위함이죠. 물론 신규 시설 투자 공지를 냈어도 엉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의미 있는 신규 시설 투자를 찾아야 되는 건데요. 물론 신규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당장 매출이 찍히는 건 아니죠. 투자가 끝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것도 고정비가 늘어납니다. 바로 감가상각비죠. 매출이 나오지 않고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나빠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신규 시설 투자를 골라야 하는데요. 기업의 캐파 분석이라든지 고정비 변동비 분석에 따른 비용 구조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물량 보존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업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벤더사와의 관계가 대표적이죠. 보통 대기업이
벤더사의 물량 보존이 없으면 벤더사들은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죠. 할 수 없겠죠. 이런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될 경우 실적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물량 보존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알짜 신규 시설 공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자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그리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투자 금액도 중요합니다. 보통 자기 자본 대비 비중이 얼마인지 뭐 나타났는데요. 신규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을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죠. 뭐 유상증자로 했는지, 전환사채, 신주인수감 부사채로 했는지, 뭐 자금 사용 목적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뭐 기존 뭐 오버행 가능성은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기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있긴 한데, 이것도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뭐 영상을 만들던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ROIC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지속 가능한 실적의 가시성이 높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ROIC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업 본질의 수익성이죠. 흔히 요즘 같은 기업들이 뭐 염천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엉뚱한 곳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뭐 ROA, ROE를 들여다보게 되면 다소 과대 계상된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업이 진짜 어떤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그 기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를 들여다봐야 되기 위해서는 이런 ROIC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카펙스와 이어지는 부분이죠. 뭐 저는 사실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유자금이 남는다고 금융자산 등 뭐 타법인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분 투자에는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30% 수준의 할인율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죠. 지주회사가 저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주식 초보 이제 주린이 분들에게는 저는 미국 주식을 되게 강추합니다.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는 생각보다 자동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해서 환율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많은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하락하게 됐을 때 반드시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환율로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해지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신에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한 50% 이상, 60, 70%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 40, 30%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요. 뭐 지금 오늘 리스크 관리까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요. 다음 기회에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주식 투자하시는데 다들 뭐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 영상이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